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바이든의 6조 달러 규모의 22년도 예산안이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보게 되면 공중보건,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미국 가족계획과 인프라 지출안이 미국의 일자리 계획으로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게 딱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 예산을 쪼개서 아마 4, 5년 정도로 아마 쓰여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이 수십 년간 강력한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일단 한 임기 중반부가 지나가는 시점으로 좀 평가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5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미시건에 따르면 경제 회복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나 인플레이션 급등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으나 기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 결정 시기가 앞당겨진 것 아니겠냐?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영국의 존슨앤존슨이 백신 사용을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국내에 한국은행 바이든 부양 측의 21년도 성장률이 최대 4%를 견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약간 우려적인 측면도 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가 90.06을 기록을 했는데 연준 위원들이 테이퍼링의 논의를 가능성을 언급했고, 전반적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급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금리 하향의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는 90선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코인에 대한 소식을 보시게 되면요. 자, 영국의 디지털 은행 스탈링이 거래소 입금 중단을 했다라는 소식과,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이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변동성 커지는 비트코인 총알은 쌓이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코인의 시총 대비 테더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시즌2 종료 18년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라는 측면인데, 그 18년도 때와는 좀 다르죠. 왜 그러냐면 14년도, 18년도 때는 거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좀 이 생태계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평가가 계속 갈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14년도 대비보다는 그런 공포감이 18년도 대비로 비교를 했었을 때는 아예 급이 다르죠. 14년도 때는 가격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최소 못해도 18년도 대비는 한국 돈으로 300만원 선에서 그래도 반등이 나와주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그때와 이때와는 또 다르고, 이때와 또 현 시점하고는 또 다르겠죠.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으로 BSC 전문 해커팀 BSC 타겟팅을 추정한다, 주의 당부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디파이가 핫해서 그렇게 올라왔더니 디파이 프로젝트를 빠르게 돌리는 거에만 집중을 했다라는 게 이제서야 조금씩 공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다뤄드렸고 5월 달 오기 전에도 다뤄드렸습니다. 왜 이 시장이 언제 이 정도 때가 되면 좀 조정이 올 것 같다라고 해서 내가 50%를 정리한 이유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때는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야, 웃기지 마. 조만간에 조정 좀 끝난 뒤에 더 올라갈 거야. 저도 그런 쪽에 일단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근데 그래도 일정 그 시기와
그 시기 때 어느 시점에 조금 쉬어갈 것이냐, 그 쉼표가 어느 시점이냐, 그것을 적절하게 견뎌내실 수 있는 분들이어야지만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되게 시간도 촉박하고 돈도 촉박하잖아요. 그리고 그 촉박한 생활 안에서 여러분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다 해당에 있는 그런 자산으로 다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잘 어울려서 잘 돌아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씩 틀어지게 되면 인생이 꼬인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디파이가 이런 플래시론의 공격이 아마 연달아 했다라는 부분은, 또 만약에 이번 시장이 또 이번 조정을 또 거치고 올라가게 되면 마지막에 디파이와 NFT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문제점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시즌2가 진짜로 끝나는 정도로 아마 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꺼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 적극 개방했다,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이냐 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성향을 저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개입을 한다는 건 시장이 이때까지 투자자 보호가 별로 보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을 하겠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보는 게 정확한 거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뭐 말도 안 되게 뭐 운성수 씨처럼 그렇게 초보자처럼 대응을 하진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특위를 발족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결과론적으로만 보겠습니다. 뭐 법안을 발의했다, 그 법안이 통과할 때까지는 전 믿지 않을 거예요. 어떤 당이든 간에요. 그리고 경찰이 금융범죄 TF팀을 신설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산의 범죄 대응을 많이 잡겠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전 때부터 저희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여기에서 많은 실적을 쌓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특진이 됩니다. 예, 특진이 돼요. 옛날에도 이야기를 했으니 그 자료는 준비 따로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전부터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은행 국장이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 조개 껍데기, 잘해야 상품권 정도이다 라고 KBS 라디오에서 시사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뭣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스마트 시대에 상당히 뒤떨어지는 국장인 것 같습니다. 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위에서 시켜서 그런 이야기밖에 못하는 입장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건 정말 위험한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자산은 옛날에 고정적인 패턴으로 보게 되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자산도 쪼개서 이제 나누어서 그 자산 자체도 결제가 가능한 시대가 이미 열려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했다가는 큰 코 다칠 일이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미래에 이 국장이 나중에 은행장이 되지, 은행이나 총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으로 뭐가 이렇게 많이 많아. 네, 그 다음으로 다세 스테이킹 락업이 해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 해제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되겠습니다. 청산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해당에 있는 시장이 공포장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락업을 풀고 도망치려고 하는 물량인 것인지는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예측과 추세를 좀 바라보고 미리 대응을 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반이라도 좀 건졌을 거라고 보지만, 또 사람이 또 사람 마음이 그러하진 않죠. 그리고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성지는 신장의 단속을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핵심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채굴의 30%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GDP에 적지 않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비트코인 채굴이 1.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GDP 성장의 25%가 채굴이나 하이테크 산업에 비롯이 되어져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자칫 잘못 건드리기에는 이 신장의 영향의 회복이 경제적 회복이 좀 둔해지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누군가한테 보기에는 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점으로는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경제적 회복을 그 어떤 나라라도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산업계를 상당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가져가기에도 좀 어려운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웬만하면 폐쇄 부분은 정말 이 어떻게 보면 ESG 때문에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러면 인정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냥 축소하거나 기존의 약간 마루타처럼 또 우회해서 이런 채굴을 했던 부분만 좀 정리하려고 하는 정리적 수순만 들어간 것이지 실상은 그러지 못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도 독립운동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경제 발전을 빠르게 시킬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중국의 비트코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중국 당국에서도 따로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중국의 국민들에게 야, 너 비트코인 있으면 압수 이런 형태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 체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하는 행동 자체도 그 정도에 대한 수익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2017년도 대비와 지금에서 바뀌었던 부분이 크게 바뀐 건 없다. 단 추가됐던 건 채굴에 대한 부분인데 채굴의 그 강도가 그렇게 높을 것이냐? 그건 아니다. 있다라고 해도 어차피 그 점유율은 나머지 국가들이 다 챙겨갈 것이고 이미 어느 정도에 대한 해시풀이 나왔던 대형 채굴 회사들은 이미 2018년도 때부터 탈중국화해서 이미 최적의 채굴에 맞는 형태로 갔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증명을 또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은 또 믿기 때문에 IPO를 했던 라이어 블록체인 회사의 기반으로 보고서 기반으로 또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 없이 제가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장기 홀더 채굴자 비트코인 축적 단기 홀더는 매도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평단이 좀 많이 낮아졌으니 거기에서도 또 그만큼 수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소형 채굴회사나 개인 채굴형 부분이 좀 물량을 많이 내놓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SDC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2,500만 USDC를 추가 발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형태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코리니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승기 때 나오면 이게 화력으로 가고요. 횡보기 때 나오면 둘 중 하나라고 있습니다. 이 하락을 지지하는데 아니면 이 횡보기 때 약간의 힘을 추적하는데 쓰인다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그리고 중국의 인민위원회 6월 15일 외화 예금 지급 준비율을 2% 인상하겠다. 2포인트 인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급 준비율은 은행이 갖고 있는 말 그대로 내가 언제든지 인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예비율을 보겠다라는 것인데요. 그 예비율 추이를 2포인트 인상을 하겠다라는 것은 더 이상 돈을 풀지 않겠다라는 것이겠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리고 한국의 이오스 토큰 홀더 연합회가 출범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 출범했던 배경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보호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쪽에 연합이 되어져 있는 형태는 이오스 생태계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되고 그 연합회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앞으로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상당히 우리한테 좋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뭐 이런 거래소 단합에 대한 카르텔 이슈에 대해서도 또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장난질했던 측면이 좀 있죠. 뭐 업비트나 뭐 빗썸이 갖고 있는 이오스에 있는 그런 투표적인 부분도 나중에는 좀 다뤄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상당히 이오스가 이제 방치형 대비보다는 저런 연합회에서 좋은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그 생태계는 상당히 다시 좋은 형태로 보여질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오스는 좀 많이 느리게 갈 것이기 때문에 모아가는 형태로 좀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에이다는 뭐 최근에 좋은 소식이 많이 나왔죠. 디파이로 알론조 테스트넷의 영향으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리플 승이라고 해가지고 엑시트 위너라는 분이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스마트 코인 트레이닝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리플 승이라고 했어요. 내부 문건은 파악하는 것이 불가하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보게 되면 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당연한 소리를 올려놨다. 검찰이 확실한 불법이라고 판단이 되면 수색하는 것은 초딩도 알 것인데 SEC가 검찰도 아니고 이런 잡소리에 리플 승이라고 올리는 거 보니 좀 그러하다. 이건 생각의 차이죠. 근데 상당히 뭐 내부문 것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점은 어떻게 해서든 리플한테는 나쁜 소식은 아니다라는 점은 뭐 분명히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XRP의 이런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세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저는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예, 오히려 나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현 시점에서 XRP에 대한 위치를 보게 되면 나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조금 더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인터넷 상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느리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재명 씨가 암호화폐 과세 1년 연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나? 나쁜 규제를 없애고 좋은 규제를 강화하는 규제 합리화에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가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씨가 뭐 그 전에 주식도 해봤다라고 합니다. 예, 뭐 그렇다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 이런 내용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보여주었죠. 얼마나 단합이 잘 되는지 그런 걸 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신경을 써주겠다라는 게 보여지죠. 그리고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한테 소중한 한 표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쪽에 대한 이 나쁜 소식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대선에는 암호화폐 쪽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조기 금리 인상 신호, 적신호에 켜진 비투족이 꽤 많을 것 같다. 자, 보게 되면 JP모건이 하는 4분기 금리 인상을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폭은 높지 않을 것인데 아무래도 조금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비트코인, 주식에 이자 부담이 급증을 할 것이 좀 걱정이 많이 된다 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신용등급자들에게 현재 해당에 있는 내용을 또 보게 되면요, 이 고신용등급자와 저신용등급자와 중신용등급자에 있어서 상당히
갈라치기를 옛날에 좀 많이 했습니다. 뭐 옛날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이긴 하지만 그게 몇 개를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아이러니했던 게 고신용 등급자한테 고금리 부분을 주는 그런 아이러니한 부분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한때 잠시요. 물론 지금도 그러하는지는 따로 인터넷이 지금 별로 좋지 않은 관계로 자료를 좀 찾아서 그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은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좀 저는 꽤 많이 놀래기도 했거든요. 당연히 고신용 등급자가 더 많은 신용을 빌릴 수 있는 형태고 더 저렴한 금리로 빌리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이상하게 또 뭐 그렇게 또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실정인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또 배경도 있습니다. 예. 해당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해당에 있는 규제기관 부처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신용등급자에게 저금리로 최대한 맞추려고 좀 용을 썼는데 쉽게 그렇게 맞추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또 드렸지만 저신용등급자가 어떻게 보면은 해당의 뉴스와 다르는 부분이 꽤 많다라는 거. 현실은 실제로 빌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 그러하는데 여기에서 고신용자가 대출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실제 또 경색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또 보더라고요. 왜냐면 전체 국가적 대비로 보았을 때는 이 신용으로 인한 대출비가 올라가는 추이는 뭐 또는 소 빼놓고 다 똑같다라고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신용자가 제때 신용에 대한 대출을 못 받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물론 요새 부동산으로 인해서 신용대출도 막아버리고 DSR도 막아버리는 시점은 앞으로 2년 뒤 정도를 바라보았을 때 쉽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넌지시 줬던 것 같은데 또 이것을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또 차이가 발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 정도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면 사람들이 깊게 생각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결과론적으로만 미리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 최대은행 STO를 통해 126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21년도 5월의 손실은 13년도 이후 최악의 달로 찍혔다. 그래서 뭐 5월달은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6월달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려야 되겠죠. 원래 저의 예측은 조금 차이가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원래는 5월달에는 거의 다 좋을 것으로 보고 5월 한 마지막 주 때부터 안 좋을 것으로 저는 보고는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좀 더 빨랐다. 그래서 원래는 6, 7, 8을 좀 쉬고 그 다음에 9월부터 까지는 좀 애매하겠지만 스타트는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이 시점대 이 하반기 거의 끝나갈 때쯤에 딜을 하고 가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 이 4개월이 한국인들이 상당히 성격이 급하다라고 하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인지 저는 매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존버를 했던 사람들은 잘 버텨내겠죠. 근데 앞으로 6월달 이후부터는 되게 쉬운 장은 아니다라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예, 저는 고위험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따라 하셔도 되지만 본인의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요게 좀 많이 와닿았거든요. 유튜브 보면서 와닿았는데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루하루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하루하루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말이 상당히 저는 많이 와닿았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설프게 체계적으로 준비가 안 했던 상태에서 투자에 임했을 때 가볍게 투자를 만만하게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경제에서 아예 그냥 등을 돌리고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만큼 후퇴된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 때 등수가 매겨지는 것처럼 사회에서도 보이지 않게 등수가 매겨지는 겁니다. 예,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요.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보시면 일반 사람들이 돈의 소비에만 관심이 높지 돈을 어떻게 저축하고 불리는 거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이제 막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고 집값이 부랴부랴 올라가니까 끝물에 이제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아졌거나 아니면 본인의 상황이 결혼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후부터 부랴부랴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본인이 그때부터라도 미리 다 알잖아요. 사회에서는 귀찮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하기 싫은 걸 해야 그나마 내 삶이 좀 더 나아집니다. 네. 근데 시간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서 노는 데만 계속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 물론 노는 그 취미가 오히려 돈을 벌어다 주는 취미여야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좋겠죠. 좋은 결과가 나오고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았을 때 제가 느꼈던 바로는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성인에 대한 책임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자. 그리고 투자 부분을 좀 볼 때도 이 시점만 이 시즌이 시즌2가 정말로 끝났다라고 해도 그 시즌2가 끝난 거에 대한 관심도가 식지 말고 그 다음 시즌도 준비를 해야 여러분들이 또 그때 어느 정도 또 중턱에 올라올 때 수익이 중턱에 올라왔었을 때 그때 또 하려고 하면 사람이 상당히 고민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발 예? 사람이 좀 관심이 안 가질 때에 좀 집중을 하시고 사람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질 때 그때 좀 나는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집중을 좀 해보자. 이렇게 좀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맨날 보면 똑같아요. 예. 주식이든 뭐가 됐든 간에 보면 항상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좀 자극을 받으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계속 귀찮고 어렵고 힘들고 해도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해 놔야 나중에 이 시점에 투자를 하는 거구나. 이 시점에 이런 형태로 가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아는 것이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했었을 때 너는 도대체 뭐 했는데 그 친구는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활용이라도 해서 최소 못해도 몇천 정도는 불리기도 했는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안 해놓고 정작 성적만 좋은 형태로만 바라보는 게 과연 그게 성인이 해야 될 행동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드리면 폭락자들의 근본적인 문제점, 세상을 자기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다. 자기가 지식이 부족하다는 걸 절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주의식 교육, 그리고 누군가 다 분석을 끝내놨던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공부하고 본인이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탓, 남 탓만 하게 된다. 인지력, 성찰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보가 상당히 못돼지게 된다. 주택을 따지면 유주택자들이 망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이런 사람들 부류겠죠. 그리고 투기 근절을 외치지만 폭락 이후 매수를 통해 수익률 극대화하려고 하는 투기 심리가 극에 달았다. 그러니까 탐욕 수치가 거의 뭐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마음가짐을 잘 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무조건 갑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초장기적으로 보면 이 시장 아직도 먹을 게 많고 그렇게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들 연령대가 다 제각각 다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돈을 목돈을 써야 될 활용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신중성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누구나 돈을 버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반기를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반기부터 돈을 계속 적립식으로 타실 분들은 정말 자기만의 전략이 꺾이지 않을 형태로 하시고 만약에 본인이 원했던 수익률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시장이 좀 더 빨리 식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도 면밀히 본인이 왜 실패를 했는지 이 실패의 전략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하고 그 뒤부터 이제 침체기 시즌2가 끝나는 시점에 나는 또 어떠한 전략을 선행으로 해서 그렇게 가져갈 것인지도 미리미리 머릿속에 꼭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미리 설계 안 하면 다 놓치거든요. 예. 그리고 맞다. 그 10억 원 부분에 대한 영상은 제가 수요일 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제는 좀 자극적이고 되게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제는 10억 원으로는 정말 쉽지 않는 세상이다. 뭐 이런 형태로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아마 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왜 그런지. 그래서 코인으로 돈을 벌었던, 주식으로 돈을 벌었던, 그리고 뭐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던 간에 일단은 돈을 버셨던 분들이 보시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돈을 못 벌던 사람들이 이렇게 또 배아파해서 댓글 남겨봐야 저는 그거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필요한 콘텐츠를 제가 제공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시장은 돈을 버는 자와 돈을 벌지 못한 자 명확하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둘 다 컨셉으로 제공을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네, 한쪽만 치우쳐서 챙겨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